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된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시골 장터에서 장사하며 살아왔고, 지금은 손주 돌보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할머니지요. 그날도 저는 딸 대신 며느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며칠만 와주실 수 있으세요? 민재 어린이집이 갑자기 휴원하게 됐는데 저 혼자 감당이 안 돼서요. 그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간절했지만 어디선가 피로와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소연이가 부탁하는데 제가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살아보니 그 말이 뼈에 사무칩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도시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빠르게 바뀌었고 평생을 살았던 재래시장의 왁자지껄한 소음과 젓갈, 냄새가 점점 멀어질수록 제 마음도 허전해졌습니다. 낯선 아파트 단지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겉으로는 반듯하고 세련된 곳이었지만 그 차가운 기운이 어쩐지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았거든요. 현관벨을 누르자 소연이가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말은 따뜻했지만 얼굴에는 웃음보다 피로의 그늘이 먼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화장은 깔끔했지만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 억지 웃음이 제 마음을 괜히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 안으로 들어서자 인테리어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반짝이는 조명, 향수 같은 인공적인 냄새. 백화점 1층 같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세련됐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사는 집에 온기는 없었습니다. 따뜻한 된장 냄새 대신 알 수 없는 향이 집안을 감돌았고 그 속에서 저는 더 낯설어졌습니다. 그 순간 작은 발소리가 들리더니 민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제 가슴을 파고들자 순간 이 낯선 집도 조금은 덜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동자에 스친 그림자 같은 불안감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민재야, 우리 아들, 엄마랑 잘 지내지? 제가 웃으며 묻자 아이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어제도 울었어. 아빠 몰래.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말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고 이 집안에 깔린 보이지 않는 긴장감의 실마리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민재가 착해서 엄마 걱정도 하는구나. 괜찮아. 할머니가 왔으니 이제 엄마도 힘낼 거야.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평화로운 방문일 줄 알았던 오늘이 우리 가족의 균열을 드러내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파트 창문으로 스며들었지만 집안은 어쩐지 밝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민재와 함께 거실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이미 어젯밤 민재의 속삭임이 귓가에 남아있어 웃음이 쉽사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울었어. 그 한마디가 계속 제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민재가 잠시 방으로 들어간 사이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정리되지 않은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눈길을 끄는 작은 수첩 하나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냥 메모장인 줄 알고 무심코 집어들었지요. 검은색 가죽 표지에 손때가 탄 듯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 아무도 알면 안 된다.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일기인지 다짐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이었지만 뭔가를 숨기려는 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뒤이어 적힌 몇 줄이 더욱 섬뜩했습니다. 누군가 알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진다. 이 집도 아이도 나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수첩을 쥔 제 손에서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소연이가 쓴 걸까? 왜 이런 불길한 말을?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깜짝 놀란 저는 황급히 수첩을 닫아들고 있던 상자 속으로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돌아보니 소연이의 얼굴에는 억지 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치우려고 했어. 요즘 물건이 많아서. 제가 어색하게 둘러대자 소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건 그냥 제 물건이에요.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고 단호한 성급기처럼 들렸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아, 요즘 힘든 일 있니? 얼굴이 너무 수척해 보여서 그래. 그러자 소연은 잠시 젓가락을 멈추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것뿐이에요. 큰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잠시 베란다로 나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아파트 숲 사이로 바람이 스쳐갔지만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알면 안 된다. 그 수첩 속 문장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집. 하지만 어딘가 균열이 숨어 있었고 저는 그 균열을 직접 보고 만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저는 소연의 방 문틈에서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자꾸 불안해질까? 그녀의 낮은 독백은 제가 본 글귀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속으로 다짐했지요. 내가 반드시 알아내겠다. 저 아이와 이 집을 옥죄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민재는 블록을 하나하나 쌓으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성을 만드는 듯 집중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옆에서 아이가 내뱉는 작은 숨결과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시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내가 만든 성이야. 여기 탑도 있어. 아이의 눈망울은 별빛처럼 빛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집안에 들이운 이상한 공기가 전부 제 기우였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길한 말은 늘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지요. 민재가 블록을 들고 제 무릎에 올라앉더니 갑자기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 아저씨 또 왔어.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아저씨라니? 누구?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블록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없을 때 집에 와서 밥도 같이 먹었어. 근데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대. 그러면 엄마가 혼난대. 저는 손끝에서 힘이 빠져 블록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제 귀에는 천둥 같았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해맑았고 방금 한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수함 때문에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려 애쓰며 다시 물었습니다. 민재야, 그 아저씨가 누군데? 우리 민재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키 크고 안경 썼어. 엄마 옆에서 손도 잡아줬어. 엄마가 울고 있었거든. 울고 있었다? 제 귀에 그 말이 박히는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이가 울고 있었는데 다른 남자가 손을 잡아줬다고? 그때 아이의 눈동자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면 안 될 말을 한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이건 우리 비밀이야. 아빠한테 말하면 큰일 난대. 그 말은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습니다. 아이의 작은 입술에서 큰일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는 걸 들으며 저는 치가 떨릴 정도로 불안해졌습니다. 마침내 소연이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랑 뭐 하고 있었어? 그녀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웃음이 억지로 그린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민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이도 알아챘는지 블록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자체가 이미 답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이를 씻기며 저는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재야, 그 아저씨 얘기 할머니한테만 조금 더 말해줄 수 있지?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하는 거야. 할머니는 절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아이의 두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심각한 얼굴을 했습니다. 쉿!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랬어. 아빠 알면 우리 집 다 망가진대.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마음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 뭔가 있다. 반드시 뭔가 있다. 이 집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평온했지만 손주의 순진한 말 몇 마디가 그 껍데기를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아이의 순수한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토스트와 샐러드, 오렌지 주스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요즘은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게 편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선 불편함이 치밀었습니다. 소연아, 아침엔 따뜻한 국물이 있어야지. 내가 가져온 된장도 있고 나물도 있는데. 그러자 소연의 웃음은 살짝 굳었습니다. 아, 그건 저녁에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민재도 이런 식단에 익숙해져야 하고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벽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못하고 젓가락만 들었지만 마음속 불씨는 이미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포크로 빵을 툭툭 찌르기만 하다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된장찌개 먹고 싶어.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역시 아이는 알고 있구나. 이 집 밥상에서 뭔가 부족하다는 걸. 하지만 소연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오늘은 그냥 이거 먹자. 어린이집 늦겠다. 민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어제도 울었잖아. 밥도 안 먹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놀라 아이를 바라보았고 소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급히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민재야, 그런 말하면 안 돼. 얼른 먹어.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억지 웃음은 금세 무너져 내릴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가 어린이집에 간 뒤 저는 소연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아, 요즘 너 힘들지? 솔직히 말해봐. 어젯밤에도 내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구나. 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닦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별일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억눌린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민재가 다 보고 있잖아. 그 애가 엄마가 울었다고 입에 담을 정도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순간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한다고? 내가 울며 버티는 게 감당하는 거니? 민재가 두려움에 떨며 말하는데 그게 가정을 지키는 거야? 제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소연은 마침내 젖은 손을 닦으며 제게 맞섰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늘 저를 의심만 하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웃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늘 간섭하시고 몰아붙이세요? 그녀의 울분 섞인 목소리에 제 가슴도 욱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간섭? 나는 간섭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손주가, 내 아들이 내 눈물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민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또 울 거야? 아빠 오면 또 울 거야? 그 어린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우리 사이를 갈랐습니다. 소연은 아이를 황급히 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민재야, 그런 말 하지 말랬지. 얼른 방에 들어가자. 그러나 아이는 제 품으로 몸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랑 있을래. 아빠 오면 무서워.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며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무겁고 어두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고 그 실체가 드러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제 방 앞에 며느리의 그림자가 한참 서성였습니다. 노크할 듯 말 듯 서 있던 그림자는 결국 발걸음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 며느리가 숨기든
아들이 외면하든 나는 끝까지 밝혀낼 것이다. 저녁 무렵 거실에 앉아 있던 저는 문득 시계에 시선이 갔습니다. 곧 아들이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소연은 아이를 방에 들여보내고 혼자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두운 화면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초조함과 피로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낯익은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오자 집안 공기는 순식간에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아들은 반갑게 웃으며 제게 인사를 했지만 곧장 아내의 굳은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의 물음은 평범했지만 어딘가 예민하게 날 서 있었습니다. 소연은 황급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랑 이야기 조금 하다가 제가 괜히 예민하게 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니야, 아들아. 민재가 내 엄마가 울었다고 했어. 그게 단순한 예민함이니? 아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건 애가 오해한 걸 수도 있잖아요. 요즘 소연이가 많이 힘들어 하니까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라고? 내 아내가 매일 울고 손주가 두려움에 떨며 말을 하는데 그걸 모른 척하라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저도 알아요. 소연이가 요즘 힘든 거.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다그치면 더 버거워져요. 순간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됐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앞에서 괜히 감정적으로 군 거야. 앞으로 조심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어쩐지 필사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순응이라는 가면을 쓴 듯 했지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잘못은 내 아빠 노릇,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이 사람한테 있지.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뭘 그렇게 못했나요? 못했다고? 내 아내가 매일 울고 있는데 내가 눈치 못 채는 게 남편 노릇이냐? 내 아들이 아빠 오면 무서워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순간 거실 공기가 무너져 내릴 듯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소연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말 민재 앞에서 하지 마세요. 애가 괜히 오해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애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야. 아이는 어른보다 훨씬 정확하게 본다. 그 애가 말한 건 우리 모두가 외면해온 진실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낮게 뱉은 그의 목소리는 무너진 사람의 탄식 같았습니다. 소연은 옆에 앉아 조심스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듣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가 무너지는 걸 애가 다 보고 느끼고 있는데 그게 가정을 지키는 거냐?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민재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 할머니, 엄마 왜 자꾸 울어? 아이의 울음 섞인 외침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쏠렸습니다. 아이는 두 팔로 엄마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빠 오면 엄마 또 울잖아. 나 싫어. 엄마 울면 나도 싫어. 아들은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민재는 완강히 거부하며 제품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지켜줘.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의 균열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아들이 모른 척해도 며느리가 숨겨도 손주의 눈물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나 할머니였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민재는 울다 지쳐 잠들었고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던 저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대로 있어선 안 된다. 뭔가 더 분명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사람 얼굴을 수없이 읽어온 제 눈은 며느리, 소연의 표정 속에서 분명히 숨겨진 진실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에 들어갔다가 저는 무심코 싱크대 옆 수납장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평소 잘 쓰지 않는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어쩐지 눈길이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내 열어보니 안에는 병원 진료 기록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연. 그리고 적혀 있는 진단명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 복용 중. 순간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불륜이나 범죄 같은 단어만 떠올렸던 제 의심은 전혀 다른 현실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었단 말이야? 소연의 억지 웃음, 수척한 얼굴, 아이에게 짜증을 내다 곧 울음을 삼키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비밀이 아니라 살기 위해 애써 가면을 쓰고 있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왜 숨겼을까? 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을까? 그 답은 곧 제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소파 옆에 놓여 있던 소연의 휴대폰 화면이 불빛을 내뿜으며 켜져 있었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어떤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지요. 오늘도 병원엔 오지 마세요. 남편분이 알면 곤란해집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즉, 소연은 단순히 아픔을 감추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조차 들키지 않으려 극도로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 그때 방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소연이 눈물에 젖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들린 진료 기록을 보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어떻게 해?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허공에서 허둥대다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연아, 왜 혼자서 이렇게 버티고 있었니?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그러자 그녀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말해봤자 믿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여보한테 말하면 예민하다고만 하고 어머니께 말하면 아내로서 더 강해야 한다고 하실까봐. 그녀의 울음은 한 번 터지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무너지는 걸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자 약을 먹으면서 버텼던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의심과 불신으로만 바라보던 제 눈이 이제야 그녀의 고통을 똑바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에서 아들이 나오더니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진료 기록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연, 대체 이게 뭐야? 소연은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당신마저 떠날까봐 두려웠어. 아들은 당황한 듯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어. 난 그냥 내가 조금 힘들어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 순간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얘야, 이제는 숨기지 마라.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 아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어. 내가 지켜줘야 한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아내를 위로해야 할지 아니면 이 상황을 부정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싸움으로 어지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문틈이 살짝 열리며 민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또 울어? 아빠, 왜 엄마 안 안아줘? 그 순수한 말은 칼날처럼 두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소연은 아이를 안으며 끝내 흐느꼈고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가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의심과 원망이 아니라 진짜 어른의 지혜로.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피어올랐습니다. 소연의 병과 눈물이 전부일까? 그녀가 매일 감춰왔던 낯선 편지, 아이가 말한 아저씨의 정체는 또 뭘까? 가면은 벗겨졌지만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의 균열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밤은 깊었지만 제 마음은 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과 병원 기록,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불길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아저씨는 대체 누구였을까? 병원 진료 기록과 그 존재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방, 거실, 서재 깔끔하게 정리된 듯 했지만 눈에 띄게 어색하게 감춰놓은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서재 책장 한쪽에는 먼지가 쌓이지 않은 책 몇 권이 있었고 그 사이에 작은 봉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 몇 장과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소연이와 낯선 남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흐릿하게 찍혔지만 확실히 아들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손편지를 읽는 제 손은 떨렸습니다. 소연아, 너 혼자가 아니야. 언제든 힘들면 나를 찾아와. 아이에게도 내가 아빠라는 걸 언젠가는 알려야 하지 않겠니?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불륜이라는 단어가 번개처럼 스쳤고 손주의 순수한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아빠 없을 때 아저씨랑 있었어. 아빠한테는 비밀이래. 저는 편지를 쥔 채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이건 뭐냐? 이 남자는 누구냐?
소연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건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부탁드려요. 숨기려고 하지 마라. 민재도 이미 입을 뗐다. 그 아이의 입에서 아저씨라는 말이 나왔어. 너 나한테 사실을 말해야 한다. 소연은 끝내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이 비밀을 끝까지 숨기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민재의 친부예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니? 그럼 우리 아들은?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남편은 민재의 아빠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민재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을 선택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묻어두고 평생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손에 쥔 편지를 던져버리며 외쳤습니다. 너는 나와 내 아들을 속였구나. 아이의 핏줄조차 숨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러자 소연은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고 있어요. 제 선택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하지만 민재를 위해서였어요. 아이에게 아빠라는 이름이 꼭 필요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절규처럼 울렸지만 제 귀에는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방문 사이로 민재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잠에서 덜 깬 듯 인형을 꼭 쥐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또 올 거야? 엄마랑 얘기하면서 나보고 진짜 아빠는 나야라고 했잖아. 그 한마디에 집안은 산산조각난 듯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은 얼굴을 감싸며 울부짖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 기록, 숨겨진 사진과 편지, 그리고 손주의 증언까지 모든 조각이 모여 하나의 무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아빠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렇다면 이 집을 지탱해온 모든 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닌가. 저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집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집안 공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떨고 있었고 소연은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두 눈을 크게 뜨고 부모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아들은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그 물음 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숨기고 싶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위해서라도 평생 묻어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밝혀질까봐.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평생 묻어두고 싶었다고? 그럼 나는 뭐였어? 내가 뭐가 되냐고. 그의 고함이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번졌고
민재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억지로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제 속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무너지는 어른의 모습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낮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저한테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렇게 말한 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소연의 흐느낌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 사람은 절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민재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저는 잠시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무너졌다고 단정할 때가 아닙니다. 그 순간 방문 너머에서 둔탁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안에서 무언가를 던진 듯한 소리였습니다. 민재는 제 품에 안겨 겁에 질린 눈빛으로 아빠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실이 드러난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창밖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은 깊은 어둠 속에서도 단 한 사람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거실에는 소연의 흐느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민재는 불안한 눈빛으로 방을 오가며 저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불을 희미하게 켜두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평생 몸으로 배운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잠보다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더 먼저였습니다. 새벽 무렵 아들의 방 안에서 또다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에 무언가를 던진 듯한 분노와 절망이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민재는 그 소리에 놀라 제 품으로 달려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아빠 무서워.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민재야. 아빠가 화가 많이 나서 그렇지. 곧 진정하실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을까요? 민재를 데리고 떠나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는 게 옳을까요?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떠나면 비밀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민재의 상처는 오히려 더 깊어질 것이었습니다. 남는다고 해서 안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결국 아들은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장에 있던 운동화를 급하게 꿰어 신고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의 마지막 기둥까지 흔들어 놓은 듯 했습니다. 소연은 울며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제가 팔을 붙잡아 세웠습니다. 놔두어라. 지금은 따라가도 소용없다.
저 아이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나는 뒷모습은 마치 절벽 끝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 같았고 그 광경이 제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그날 하루는 끝없는 지옥 같았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소연은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민재는 낮 동안 그림책을 보며 웃다가도 문득 아빠의 방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멀리 갔다가 곧 돌아오신단다. 우리 민재는 할머니랑 저녁 맛있는 거 먹자. 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아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결국 제 앞에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민재만큼은 제발 민재만은 잃게 하지 마세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크다. 하지만 잘못 없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민재 앞에서만큼은 떳떳하게 서라. 그래야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 진심이 닿을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이 어린 시절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가정은 꼭 지킬 거야. 그렇게 다짐하던 아이가 지금은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남아있다는 것을. 지금은 너무 큰 진실에 눌려 도망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제 아들 좀 붙들어 주소서. 이 집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저 아이가 돌아올 수 있게 해주소서.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마치 우리 가족의 운명을 두드리는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아들은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충혈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멈춰선 아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저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좀 이야기해야겠어요. 저는 아들을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민재가 불쌍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요. 소연 얼굴만 봐도 가슴이 뒤틀려요.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내 마음 충분히 안다. 하지만 가정을 세우는 건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다. 너는 아버지다. 민재가 아버지를 잃으면 이 집은 다시는 못 일어난다. 아들은 눈을 감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책임 알아요. 하지만 소연을 예전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 벽은 너무 커요.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랑은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힘이다. 내가 진짜 아버지고 남편이라면 오늘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무너진 신뢰도 시간이 걸리면 다시 세울 수 있다. 아들은 대답 대신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미약한 결심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영과도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못했어요. 민재의 아빠가 누군지 숨긴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 선택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저는 눈을 마주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니? 왜 우리 아들한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니? 소연은 두 손을 떨며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사실을 말하면 버려질까봐 겁났어요. 그리고 민재에게는 아빠라는 이름이 꼭 필요했어요. 제 친정은 엉망이었고 아무도 저와 아이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알면 무너질까봐 차라리 숨기고 살자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에는 간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숨지 않겠어요. 민재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게 살겠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예요.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를 끝까지 돕겠다. 내 아들은 아직 상처가 크지만 시간은 분명히 길을 열어줄 것이다. 며칠 뒤 저는 아들과 소연을 마주 앉혔습니다. 민재도 제 옆에 앉아 두 사람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민재 앞에서 서로 할 말을 해라. 저는 두 사람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소연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된다. 그런데 민재가 웃으려면 내가 버티는 수밖에 없더라. 남편으로서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버지로서는 포기하지 않겠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나 같은 사람한테 기회를 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민재랑 당신 앞에서 절대 거짓말 안 할게. 그 순간 민재가 제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울지 않게 해줘. 나 이제 무서운 거 싫어. 아들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흐느끼는 아이와 소연을 보며 아들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내가 있는 동안은 끝내 버티게 하리라. 그날 밤 오래간만에 집안에 조용한 등불 같은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시간은 느리지만 분명히 흘러갔습니다. 아들과 소연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민재 앞에서는 함께 손을 잡고 웃으려 애썼습니다. 민재는 다시 활발하게 뛰어놀며 환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밥상을 함께 나누고 아이의 웃음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노년의 지혜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쓰라린 상처와 수많은 실패 끝에 무엇이 진짜 지켜야 할 것인지 알게 되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이 아이가 웃고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집을 다시 적시며 새로이 싹을 틔우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다시 살아가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